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통과됐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들어간 내란, 명태균 특검법 등은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각각 대전과 충북, 고양시를 돌며 경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토론회 조편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 구성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위원회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경선 띄우기에 집중한 가운데 양당의 경선 흥행 전략을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본회의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재결을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7개 법안은 부결됐고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재결됐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2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입니다. 내란 특검 법안과 명태균 특검 법안 등 7개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으로 나섰고 이탈표도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이 부결됐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12.3 내란 세력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소중한 입법권을 국익을 위한 방향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한 방향으로 오남용해 왔습니다. 우리 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다수 이탈표가 나오면서 재의결됐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12표, 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뺀 반도체 특별법과 가상금리의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제외하는 은행법, 가맹점주의 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 최장 3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이 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명의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한 목소리로 공약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내일 첫 방송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오늘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전 유성구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 AI화의 일환인 전문 부사관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수십만의 청년들을 그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그런 전투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늘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은 물론 대법원과 대검찰청 역시 충청권으로 옮겨 입법과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차등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계층 갈등, 지역 갈등 해결하겠습니다. 충청인의 아들로서 지역 갈등 해소하는 데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충청권 방문 대신 경기도 고양시에서 스웨덴 말메시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후보는 윤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지난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거꾸로 가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경제라고 하는 게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김 후보는 세종시로 행정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고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3명의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내일 첫 합동 TV 토론회를 열어 분야별 공약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필 규정이라며 한대행에게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헌법재판소.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던 한대행이 이를 스스로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발표는 했지만 지명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애초부터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친 표현을 쓰며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재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는 자리는 일단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헌법 소원에 대한 본안 판단이 언제 나오는지가 관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취소하고 대통령 몫의 새로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 기자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그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대로 임명하면 극심한 혼란과 또 회복이 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헌법소원 본안 선고가 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헌법소원 등 헌재에 문제 제기를 한 법조계는 물론이고 이 정치권에서도 한대행의 달라진 발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8일 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죠. 이 넉
달 전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한대행은 지난 12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그게 바로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있었지만요. 네.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제는 권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헌재 결정에 총리실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데 일단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지금 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 한대행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NBS 여론조사에선 이 한대행 출마에 대해 66%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답변을 했고요. 24% 국민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보수층 여론은 일단 수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른 한대행 대선 차출론에서 이 증권가에서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한덕수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헌재 결정으로 일단 이 한대행의 대선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선 한대행의 말 바꾸기로 영향이 있다. 아니다. 본안 판단도 아니고 가처분 결정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경선 레이스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 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선 경선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충청권부터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충청권 투표 결과 그 발표를 앞두고 이재명 예비 후보가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놨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과학수도로 조성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충청도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충청에서 이기면 대선에서도 이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에 이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 지역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이 3%에서 6%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전체 그 대선 표차를 보면 0.73% 차이였으니까요. 네. 이 충청권에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캠프에서도 충청권의 표심 공략은 물론 이 중도층 사로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데요. 이 어제 출범한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이 경제 성장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서 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을 전면에 띄웠죠. 이 첫 공식 일정도 AI 스타트업을 찾아서 이 미래 먹거리와 성장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 연일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흐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사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각 당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까지 민주당 이 강경 모드로 윤 전 대통령 공세에 나섰죠. 이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고 이 탄핵 국면이 정리가 되면서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카드는 더 이상 꺼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역풍으로 정치적 책임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오히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복귀하면서 내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게 또 대권 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뿐만 아니라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도 거리두기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에 이 독대를 하고 그러고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경선 후보가 이 경선 한복판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 이 자꾸 언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홍준표 경선 후보도 나라 혼란에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경선 후보는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경선 후보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 경쟁력을 위해선 이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만큼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거리두기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은 무리하게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고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으며 책임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발전할 수 없다며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꾸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년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함께 도입해 중장년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이 첫 공식 일정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섰습니다. 주자들은 조편성을 마치고 이번 주말 첫 토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제일 먼저 당사에 도착한 안철수 후보가 공정경쟁 서약서에 서명하며 경선의 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김문수, 유정복 후보 등 다른 7명의 후보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말 이틀 동안 열리는 1차 경선 토론회 조추첨을 위해 처음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도착 순서에 따라 조편성도 이뤄졌는데 청년 미래를 주제로 한 A조엔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가, 사회 통합을 다룰 B조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성 주자들이 몰린 B조는 시작부터 죽음의 조로 불리며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재명을 막아낼 적임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범죄와 비리와 거짓말 이것을 바로 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유정복입니다.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 만들자는 애국심,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보수 재건의 목소리를 높이며 당심을 향한 구애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이 양양자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나라를 국가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이철우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세종 집무실 이전 공약도 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여지를 두긴 했지만 대부분은 청와대나 용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토론회 이후 이틀간 실시되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 소위를 열고 전통시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기업법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법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의회 코리아 스터디그룹 방한단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과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 아래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는 물론 산업 전반과 국제 무대로까지 전례 없이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미국의 관세 정책과 IRA법을 비롯한 반도체법 등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고 비자 쿼터 법안과 민감국가 지정도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로 출입재개, 재정비 등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보안과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양재은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4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 손절론입니다. 6.3 조기 대선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젠 윤 전 대통령을 보내줘야 할 때다. 이제는 윤석열을 잇자는 등의 발언이 당 내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되어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남동 관저를 찾아 독대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윤심 후보로 꼽혔던 나경원 경선 후보를 비롯해 탄핵 반대파로 분류됐던 홍준표 후보 역시 묘하게 달라진 기류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되죠. 억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변화엔 강성 지지층 소구만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대선에서 이기려면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도 내 탓이요 하는 심정으로 좀 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모두 다 특히 당 지도부부터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자기 불리하다고 언제나 끌어내고 뭐 또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래가지고는 발전하겠습니까?
한편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해오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 개입하거나 당의 부담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자중하고 계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저 정치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유정복 경선 후보를 비롯해 당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까지 언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선 구도에서 윤심과의 관계 설정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대한 충청권 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12일간의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원 표심 반영률을 높인 경선 룰부터 후보 토론 횟수를 줄인 세부 규칙까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선에 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토론 횟수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빠듯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측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룰 미팅을 하면서 각 캠프에서 의견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3명이시니까 컷오프의 의미가 없거든요. 김경수 지사,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TV 토론을 더 하고 싶었을 텐데 이분들조차도 아마 적게 하자고 얘기가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질비한 반면 양김 후보의 캠프엔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1강 2약 구도가 후보가 새 모리에도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새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 않겠느냐. 80%대로 압도적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매머드급 싱크탱크 출범 등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을 향한 새 과시가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경선 성적이 차기 당권 경쟁이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2등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도 나옵니다. 피어난 이 싸움 구경의 재미는 없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어떤 감동은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 하나의 자산들을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을 치유해 나가자라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오는 27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공고한 이재명 체제 속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보여줄 당내 정치 구도의 의미와 그 성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양당이 경선에 돌입했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흥행이 잘 안 돼서 좀 어떻게든 붐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좀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가 8명으로 좁혀졌습니다. 1차 이제 컷오프가 다음 주 이제 그 22일이죠. 네. 22일에 이제 4명으로 이제 우선 압축하게 되는데 4명의 후보자 누가 일단 선출될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첫 번째 후보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많은 분들 얘기로는 그 후보자 3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명은 이제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확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3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러면 이제 4번째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건 예. 좀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게 100%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당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네. 나경원 의원보다는 조금 앞서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뭐 변수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 되지 마지막 않을까. 네 번째 자리를 안철수 후보가 막차로 들어설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호칭 자체를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으니까 네. 뭐 전 시장, 전 대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후보라고 저는 네네.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친윤석열 성향의 지지를 여전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홍준표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1등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1등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는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실한 3위 정도는 확보한 것 같고요. 네. 혹시 잘하면 한 2위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합니다. 네네. 이 4위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인데 이게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민주당 지지층은 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조심스럽지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4등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는 편입니다.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되는 거. 예. 그래 그 이유 때문에 성 의원님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4등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뭐 크게 그렇게 뭐 배팅을 1차 컷오프는 어차피 뭐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선이 이제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 때문인데 그렇다고 또 지지층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단절하기도 좀 어려운 이제 고심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결단을 국민의힘이 내리는 게 지혜롭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뭐 탈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침묵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잡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을 더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그 왜 변호인단 뭐 이쪽에서 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윤 전 대통령이 참여는 물론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미지상은 그 뭔가 윤 전 대통령이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뭐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또 부담이 되죠. 네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은 그 특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뭐 또 뭐 선긋기 뭐 이런 것도 또 굳이 안 하고 네. 아마 이런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조차도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인 이상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까지 당선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별을 할 때도 이제 약간 예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언급을 하지 않는 선에서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신당 창당 움직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면서 발언이 좀 약간 너무 안 좋아요.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뭐 5년을 하나 3년을 하나 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니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말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 전에 그 2022년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더 다수인데 그분들을 좀 오히려 약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결별을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급을 안 하는 수준. 또 나중에 필요하면 토론 과정에서 아마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패널들이. 그럴 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을 행정과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김경수, 김동연 후보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 이제 3명의 민주당 후보 모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중원 공략에 나선 상황인데 충청도의 표심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그 사실은 세종시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때는 뭐 세종시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거든요. 네. 그게 2002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벌써. 근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게 이제 특히 대선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중원 공약 뭐 그러면서 뭐 세종시에 뭘 취하겠다 그러는데 제대로 그 지금 그 실천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충청도의 표심이라는 것이 원래부터도 어느 한쪽으로 어느 정당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없는 거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더욱더 너무나 모든 후보들이 와서 뭐 세종시에 뭐 해주겠다 또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뭐 거의 빌공짜 공약이 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이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제 세종시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유권자들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공약들을 하고서 실천을 안 하니까 유권자들의 실망이 대단히 클 것이다 이런 것이죠. 뭐 새로 차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공약을 실천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마 유권자들의 반응이 약간 냉소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세종시 공약이 전체 유권자, 뭐 세종시 이제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된 그 유권자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큰 득표율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요, 꼭 충청 표심 잡기 차원에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지방은 거의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돈과 권력과 모든 게 다 몰려 있으니 행정 기능이라도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전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전처럼 이제 이건 관습헌법상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할지 아니면 판례 변경을 해줄지 이런 거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 변경을 안 해주면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한 줄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표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어떤 전국 균형 발전 뭐 이라든가 지방 소멸 방지 또 수도권 집중 완화 이런 걸 위해서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여야 합의로 좀 이렇게 분산 정책을 꼭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이제 정지하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이 당연한 결과다라면서 이제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제 밝혔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지 때마침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일 이제 끝나기 때문에 7명으로 되느냐 아니면 이제 9명으로 되느냐 이제 그 분기점에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성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그 본안 소송이라고 할까요?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올지 현재로서는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어쨌든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본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은 약간 예상이 됐던 거예요. 헌법학자들은 이 헌법기관 구성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책에다가 교과서에 많이 써놨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전에 서울대 총장에 있던 성낙인 교수가 헌법학에다가 이렇게 썼던 그 대목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아마 그런 것에 따른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일단 6월 3일 이후로 네. 대선 이후로 넘어간 게 현실적인 뭐 어떤 결론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건 뭐 여야가 지금 여야란 말 쓰면 안 되죠. 어쨌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뭐 어느 쪽이 뭐 이겼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냐.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법 6조에 보면요. 네. 사실 임기 만료 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기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내일이 임기 만료잖아요. 그러니까 네. 벌써 임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도 아니고 고리된 상태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되는 상태잖아요. 이게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느냐 과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고 앞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헌법기관이 장기간 어떤 공전하는 사태를 빚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 이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줘서 차제에 이런 논란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처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설에 최근까지 이제 침묵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광주와 울산을 방문했고 이제 한 착한 식당을 방문해서는 식당 주인과 또 이제 포옹하는 한덕수 총리 아주 이례적인 장면까지 이제 봤는데. 이제 광주와 울산이 또 영호남이다라는 지역 특성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의 대권 행보 아니냐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권한대행으로서 또 민생 현장을 챙겨야 되고요. 미국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산업 분야 중에 어려운 데를 가서 좀 살펴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이게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요. 네. 이걸 뭐 대선 출마용 간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워낙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제 지지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뭐 네. 이른바 빅텐트론이다 해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건 별로 온당하지도 않고요.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은 그냥 이 국정에 전념해달라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민심도 대선 후보 차출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안 할 걸로 전 전망을 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뭐 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한 대행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움직임 그거와 지금 이번에 움직임은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물론 대미 협상 관세 정쟁에 앞서서 대미 협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분야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와 그저께 갔다 온 데가 자동차, 조선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장만 한번 가면 이제 이건 대미 협상을 앞두고서 뭐 이런 좀 관계 업체의 의견을 듣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한 대행이 과거 이렇게 열심히 또 뭐 그런 업체를 찾아다닌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살 정도는 되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볼 때 그럼 한 대행이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마 본인도
확정은 안 했지만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그러나 뭐 간보기 뭐 이렇게 그 야당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 정도는 저는 뭐 할 수 있겠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주일 네.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수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오늘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공수처 강화론을 펴고 있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서 이제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했다 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뭐 청구했다 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좀 공감폭이 꽤 넓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이제 공수처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의 수사권을 좀 일부 박탈하거나 뭐 다 그 뭐 정책적인 저는 선택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공수처의 수사력이에요. 네. 지금 현재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력으로 과연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수사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게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공수처 강화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은데 네. 그에 앞서서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 특히 뭐 법사위원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검찰 개혁은 다 얘기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공수처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 강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당 안에서 얼마나 공감대가 모아진 건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공수처 강화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좀 반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 공수처 강화나 검찰 개혁 이거는 일종의 그 제도 개혁입니다. 이걸 갖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은 제도 개혁, 제도 개선은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의 중원 공약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충청권은 이제 영남권이나 호남권하고 달리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없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늘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공약 대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십니까? 그 네. 이상하게 와서들 공약만 하고 별로 실천들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네. 충청권 정치 동래북이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그 검찰이 우리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야당 탄압에 너무 몰두했고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뭐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 3년 정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검찰 개혁 피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